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데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스키장 운영이 중단되고 해맞이 명소 등 관광 명소들도 폐쇄됩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또다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새해 들어서 3차 봉쇄 조치에 들어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 15가지 혐의에 대해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발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변 후보자는 어제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지만 정의당은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은 더 오르겠지만 중부와 호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밤부터 중부와 제주에는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광장 오늘도 코로나19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정부가 여러 가지 새로운 방역 대책들 내놨습니다. 스키장, 해돋이 관광지 등등 폐쇄하는 내용인데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이 방역 고삐를 한층 죄는 차원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 먼저 어제 정부의 대책들 자세히 전해주시죠. 크리스마스와 새해 두 차례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 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엔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서울 남산공원과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해넘이 관광 명소를 폐쇄합니다.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그 외 지역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을 안내해 50%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의 미사, 예배,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자, 신규 확진자는 어제는 조금 줄었죠? 예, 어제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869명입니다. 국내 발생 824명, 해외 유입 사례는 45명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 309명, 경기 193명, 인천 44명 등 수도권에 집중됐고 이외에도 경북 58명, 대구 39명 등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7명 늘어 281명입니다. 사망자는 24명 늘어 누적 사망자는 722명입니다. 자, 주요 집단 감염 사례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동구교회에선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주도의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1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에선 공동격리자 추적 검사 중 53명이 늘어 현재까지 10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매개로 확진된 집단 감염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이 많았던 사업장 등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5인 이상 모임이라든가 5인 이상 식당 이용 금지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또 업종별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민정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이 5명 이상의 가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든 5인 이상 가족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주민 역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명이 주로 한 팀이 돼 이용하는 골프장의 경우 3명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질 게 아니라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은 오늘 0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내일 0시부터 시행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이렇게 방역의 고삐를 당겨도 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방역의 구멍이 뚫리기도 합니다. SNS나 이른바 오픈 채팅방을 통해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만나서 술자리를 갖고 또 멀리 놀러 가는 경우까지 있나 본데요. 그걸 통해서 집단 감염이 또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강푸른 기자입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이곳에 묵었던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개 구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분들이 동선이 같아가지고 속초시 맞네. 같이 다녔으니까. 이들은 이른바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친목 모임 회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으로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 속초로 여행을 함께 왔다 감염된 겁니다. 채팅방 가입자가 150명이 넘지만 내부에선 확진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든 걸 비밀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숨기고 그 방에서 신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오픈 채팅방에선 다양한 연말 모임을 갖자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월요일은 뭐 카페고, 화요일은 액티비티, 내일도 양궁, 오늘부터 지금 계속 있어요. 또 다른 채팅방 송년 모임 사진은 술병과 음식이 즐비합니다. 모인 사람도 어림잡아 8명이 넘습니다. 애견 카페를 하실 분이 있어요. 애견 카페는 상관이 없이 앉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사와서 거기서 술까지 계속 마신 거죠.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안 되지 않냐고 했는데 강퇴당했어요. 강요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지만 이렇게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암암리에 모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 중인 영국의 상황은 많이 안 좋습니다. 기존 바이러스보다 70%나 강한 전파력에 하루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보였는데요. 크리스마스 이후에 일부 지역에 3차 봉쇄가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91명으로 약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211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처럼 감염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19일 런던과 주변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And then all those viruses that have reached a certain endpoint in their mutation pathway can then mutate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in different people. 변이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들어올까 봐 영국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50여 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어른만큼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전면 봉쇄 수준인 4단계 조치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의결한 가운데 미 국무부도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에 이어서 미국 정부까지 국제사회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보내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간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권단체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 국무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른 데 이어 영국 의회의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안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대북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인권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안으로 이 법안이 적병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하원산하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이 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오늘 국내에는 주요 판결이 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오후 2시에 나오는데요. 앞서 검찰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를 적용해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고 정 교수 측은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 핵심 쟁점은 뭔지 최유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분류됩니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위법하게 제출받았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받고 금융위의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얘기 등이 많이 거론됐는데요.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쟁점들이 꽤 많겠죠?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적 선거 관리나 공직 사회 관리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선거를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 데 관여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코로나 백신이 단연 쟁점이었습니다. K방역 홍보하느라 백신 확보에 대해 총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부터 흔들리지 말고 안정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밀 유지 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지만 항의를 받았습니다. 고 김용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구의역 김군 유족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일방적 방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개은우입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일감을 건네받아 수백억 원대 자산가가 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어제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편법 증여라든가 이해충돌 의혹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언론사 기자에게 돈을 주고 보도를 막으려 했던 부친의 행위에 대해서는 사과했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 진상 파악에 들어간 지 한나절 만에 전봉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3천만 원으로 취재기자를 회유한 아버지의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편법 증여와 이해충돌 등 굵직한 의혹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은 914억 원, 이 가운데 859억 원이 동수토건 등 건설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입니다. 우선 이 건설사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일감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일감 넘겨받기 의혹, 동수토건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시공 또는 분양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일감을 수주하면서 동수토건은 10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했느냐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시의원이던 당시 건설사 임원을 겸직해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 전 의원은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앞서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능가한다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자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현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정직 2개월 징계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한 법원의 신문이 어제 열렸습니다. 그러나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쪽의 공방이 워낙 첨예해서 법원은 신문을 한 번 더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신문이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2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의 반기를 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 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제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윤 총장에게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 한 차례 더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어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진입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닙니다만 두 나라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들어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중국 군용기 넉 대가 순차적으로 이어도 서쪽에서 진입했고 이 가운데 2대가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빠져나갔습니다. A-50 조기경보 통제기와 폭격기 계열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북쪽에서 들어와 2대는 독도 동쪽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습니다. 상황은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두 나라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범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두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종종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진입한 사례는 17개월 만으로 극히 이례적입니다. 합참은 두 나라의 연합훈련으로 일단 판단했는데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공백을 틈타서 미국에 대한 견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텐데 견제에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이 드네요. 중국 측은 우리 측 질의를 받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나라의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른바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임 시절에 주민들을 고급 호텔로 불러서 음식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베가 국회에서 100번 넘게 거짓 답변을 했다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도쿄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 갔다가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온 아베 전 총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를 그제 비공개로 임의 조사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주최로 매년 봄에 열린 벚꽃 행사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도쿄 고급 호텔로 초청해 음식값 등을 대납한 혐의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 안 했고 음식값도 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1년여 전부터 제기됐는데 아베 측은 이를 부인해왔습니다. 事務所側がですね、これに補填をしたという事実も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검찰은 아베를 상대로 정치자금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또 차액 보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비서는 자금 신고를 선관위에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번 주 중에 약식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했던 답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의원 조사국은 벚꽃 모임 관련 의혹에 대해 아베가 국회에서 최소 118차례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측이 차액도 보전했고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도 있었다는 게 이번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겁니다. 一日も早く国会に出てきて国民に説明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 아베의 후계자를 자임한 스가 총리지만 전 총리에 대한 여론 악화는 정권의 지지 기반도 흔들 수 있어 스가 총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어제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대기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영남 지역도 오전에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0.4도로 출발했고요. 다만 내일 낮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는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중부지방 곳곳에는 5mm 미만으로 비 양이 적겠고요. 강원 영서에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제주도에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되고 남해안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한데요. 강원 영동 지역에는 건조 경보까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오늘부터는 바람까지 강하게 불 것으로 보여서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화재 위험이 높은 만큼 작은 불씨라도 꼼꼼히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지금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지만 먼지 때문에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조금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서울 0.1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낮에도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정부가 연말 대목을 맞고 있던 스키장과 주요 관광지들 전격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꽉 차 있던 예약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데요. 성수기 특수를 기대했던 업계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박성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스키장. 설원을 내달리는 스키어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예년 이맘때에 비해 방문객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방문객이 적다 보니 전체 슬로프 10군데 가운데 7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서 있던 이 스키장의 리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모든 스키장이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겨울철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스키장 부설 리조트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키장 경영협회는 영업 중단은 지나치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다시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이런 스키장 영업 중단 대책을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스키장뿐만 아니라 스키장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동해안의 숙박업소들도 타격이 심합니다. 동해안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은 최근까지 예약 문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역 대책이 나오자마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기네가 진짜 방역을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이렇게 계속 소상공만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원 지역은 방역을 위해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하는 만큼 정부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네, 젊은 층에서는 성탄절이라든가 연말연시에 이른바 파티룸을 잡고 모여서 노는 경우도 제법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것도 못하게 막기로 했습니다. 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견본 제품 홍보라든가 시식, 시음 행사도 금지되는데요. 그 내용은 김민지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각종 모임을 위해 돈을 주고 빌리는 일명 파티룸. 음식점과 술집의 밤 시간대 영업이 금지되면서 파티룸이 방역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개인이 여는 파티룸 모임은 점검도 할 수 없어 감염 확산 우려가 컸는데 내일부턴 집합금지 대상입니다. 또 밤 9시 이후 영화관 상영 중단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인원 제한도 강화돼 좌석은 한 칸 띄우기를 해야 하며 뮤지컬 등 공연장 좌석은 2칸을 띄워야 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며 시식과 시음은 금지됩니다. 견본품 사용도 금지돼 화장품 등을 발라보는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최근 가장 많은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모임과 식사는 아예 금지됩니다. 정규 예배와 미사, 법회 등도 비대면으로만 허용됩니다. 정부는 성탄절과 연말연시 방역 대책을 강화한 건 고령의 기저질환자를 지키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관련 집단 감염이 한 달 전에 비해 2배 이상 늘었는데 사망자 급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염병 전담 요양병원 지정도 검토 중입니다. 확진자 치료와 함께 간병과 돌봄이 필요한 경우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게 낫다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일부 다른 요양병원으로 좀 전원을 시키고 그 공간을 치료와 함께 간병, 돌봄이 같이 제공이 되는. 정부는 이 대책과는 별개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주말쯤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한동안 코로나19 청정구역을 유지해오던 제주에서 지난 가을부터 감염자가 꾸준히 발생하더니 급기야 이달 들어서는 연일 두 자릿수 확진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내 병원이 넉넉지 않기 때문에 당장 그 문제가 발등에 불인데요. 허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CCTV 화면 속에 환자가 보이고 담당 의사가 전화를 걸어 상태를 확인합니다. 지금 컨디션은 좀 어떠세요? 환자 한 명당 짧게는 5분, 방호복을 입고 직접 진료하면 길게는 1시간까지 걸립니다. 이렇게 감염내과 의사 1명이 맞는 환자는 무려 30명입니다. 적정 인원 15명의 2배입니다. 감염 질환에 의한 환자분들은 항상 그런 사망 위험성이 언제든 금방 생길 수 있는 상황이라서 보통 한 15분 이상이 되면 조금 전체를 다 신경 쓰기에는 쉽지는 않습니다. 간호인력 사정도 비슷합니다. 방호복을 입고 2시간씩 환자를 진료하고 대기 시간이 부족해 탈진에 이르기 일수. 16명에서 한 20명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발생될 가능성이 있어서 한다면 저희 일반 병동, 일반 그 중환자실을 폐쇄를 해야 되는 그런. 확진자 전담병원은 제주에 3군데, 제주대병원은 의료진 투입이 한계에 다다랐고 제주의료원엔 감염내과 의사가 없어 경증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은 일반 병동 간호사를 차출하는 실정입니다. 의료 인력도 부족하고 물적 자원도 부족하고 다 부족하지만 그게 뭐 부족하다고 그래서 불평불만하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섬 지역 특성상 다른 곳에서 의료 인력을 지원받는 것도 거의 불가능해 의료진들은 연일 강행군을 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해임하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백신 구매가 늦은데도 청장의 책임이 크다는 건데요. 어제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언급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내 입장과도 달라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이화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방역 실패를 주장하던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이 갑자기 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합니다. 새롭게 출마합시다. 질병청장 해임 건의안 제출하시오. 장관이 말 되거든요.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고를 가지고 새롭게 접근하는 자면 안 됩니다. 이후 진위를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강 의원은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백신 구매가 늦은 것에는 근본적으로 질병청 책임이 크다. 청장이 덜 정치적이었으면 좋겠다. 자질이 안 된다. 심지어 질병집계청이라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이런 주장은 합리성을 떠나 국민의힘의 기존 입장과도 배치됩니다. 앞서 김종인 위원장은 질병청을 직접 방문해 정 청장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지침사항에 맞게 방역을 쫓아가면은 그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하는 거예요. 최근에는 정부가 보궐선거를 앞두고 질병청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주장까지 내놨습니다. 그만큼 질병관리청을 신뢰한다는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소속 의원이 사실상 이와 배치되는 요구를 공개적으로 한 겁니다. 방역의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정 청장을 해임해야 한다는 국회의원의 주장.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되는 요구인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우리 사회 오랜 숙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야속하게도 코로나19로 더 뚜렷해졌습니다. 부동산, 주식은 올라서 자산을 가진 사람은 돈을 빠르게 버는 반면에 하루하루 그날 장사 또 일자리 걱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도 많죠. 박예원 기자가 불균형, 양극화 문제를 짚어봤습니다.
거리 두기가 강화된 3월 말 4만 2천 원대까지 떨어졌던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제 7만 원을 훌쩍 넘었습니다. 역시 기록을 다시 쓰고 있는 코스피, 그리고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집값은 자산 시장에 쏠린 돈의 위력을 보여줍니다.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산의 가치가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 반면에 대다수의 국민이라고 하는 거는 오를 자산이 없잖아요. 자산의 불평등도라고 하는 거는 소득의 불평등도보다 훨씬 더 심하게 된다. 코로나19는 산업 간의 격차도 벌려놨습니다. 비대면 산업의 대표 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3분기 1조 원 넘는 역대 최대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면 대면 산업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 없이 고정 비용만 나가는 상황을 1년 가까이 버티고 있습니다. 카드도 살고 또 빌려서도 살고 코로나 대출을 다 4천, 5천, 7천씩 다 받은 상황인데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이렇게 길에 나와서 외치는 상황이 됐고. 임시 일용직의 일자리는 한 달에 수십만 개꼴로 줄었습니다. 이번 달에는 1명, 그다음에 그 다음 달에는 또 1명.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아예 이제 사람이 없어진 거죠.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생산 감소폭이 컸고 소득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10% 주는 동안 상위 20%는 1%도 채 줄지 않았습니다. 이런 양극화와 불균형은 숫자상의 경기와 체감 경기의 차이를 더 크게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 없는 경기 회복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기 회복이 더디게 나타날 가능성에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조세와 일자리, 사회 안전망 정책 등의 정밀한 조합을 통해 양극화를 최대한 줄여야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오늘 수도권을 시작으로 내일은 전국에서 시행됩니다. 기준이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취지를 생각한다면 애매할 때, 또 불필요할 때는 모이지 않으시면 되겠죠. 방역 당국이 어떤 것들 안 되는지 좀 자세히 설명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적 모임이라고 하는 규정은 공적인 모임을 배제한 모든 모임을 지칭한다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공적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업무상의 필히 수반되는 모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식사를 하는 경우는 대부분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 단위에서 5인 이상 집합 모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식당에서 5인 이상의 식사 자체를 금지하는 강제 행정명령으로 발동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 대해서는 권고 수준이고, 다만 수도권의 경우에는 감염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서 이 행정명령을 발동시킨 바 있습니다. 5인 이상은 예매도 할 수 없고 동반 입장도 안 되며 그 5인 이상이 식당 안에서 모이시는 것도 같이 금지됩니다. 따라서 8분이 오셔서 4명씩 두 테이블에 앉는 게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8분 자체가 식당에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예배는 지금 비대면 예배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대면 예배를 하기 위해 영상을 송출하기 위해서는 기술 인력들이나 지원 인력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조명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혹은 음향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지원 인력들까지 포함해서 20여 인 이내의 인원 기준으로 영상 제작이나 송출 인력, 참여 신동 등을 합쳐서 그 내에서 비대면 예배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폐쇄가 가능한 시설들은 최대한 폐쇄할 것입니다. 다만 예를 들어 정동진 같이 공개 개방된 곳이라서 시설의 폐쇄 자체라고 하는 개념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줄을 끊는다든지 출입 금지 안내판을 여러 군데 게시한다든지 관리 인원이 관리를 한다든지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밀집을 막게 될 것입니다. 감염병 발생에 따른 위험 수준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 수준에 따라서 면책되거나 위약금 50%를 감경하는 기준들을 발표한 바 있고, 이러한 기준을 가지고 예약 취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국민들께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바로 후속 조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관련 국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마스크는 우리 일상의 필수품이 됐지만 교체 주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마스크를 재사용하거나 새 것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간단한 발명품이 영국에서 등장했습니다. 최근 영국에서 마스크 겉면에 붙이기만 하면
적절한 교체 시기를 알려주는 일명 스마트 스티커가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의 한 기업 연구진이 개발한 이 스티커에는 이산화탄소 노출 정도에 따라 색상이 저절로 변하는 특수 색소가 들어있는데요. 처음에는 노란색이던 스티커가 점차 파란색으로 바뀔수록 쓰던 마스크를 새 것으로 교체해야 하는 시기라고 합니다. 연구진들은 일반 일회용 마스크는 물론 필터 교체용 천 마스크, 그리고 방호복이나 얼굴 가림막 같은 개인 보호 장비에도 이 스티커를 부착해서 쓸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교체해야 하는 병원 의료기기에도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구상 마지막 남은 코로나19 청정 대륙인 남극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확인됐습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 등 외신에 따르면 남극 대륙의 베르나르도 오히긴스 칠레 기지에서 주둔군인 26명과 기지 관리 요원 10명이 지난 월요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현재 이들은 칠레 남부 푼타아레나스로 이송해 격리 중이며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칠레 당국은 지난달 말 남극 칠레 기지에 보급품을 전달한 해군함 승무원 중 일부가 귀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며 이들을 최초 전파자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이와 함께 외신들은 이번 칠레 남극 기지에서 발생한 첫 확진 판정으로 남극에서 진행 중인 전 세계 과학자들의 연구 활동도 일시 중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꺾이지 않는 코로나19 확산세와 강화된 방역 대책 속에서도 스페인에선 총 당첨 금액이 세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성탄절 복권을 사기 위해 시민들이 복권 판매소 앞에서 수시간 동안 대기하는 풍경이 포착됐습니다.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건물과 골목 주위를 빙 두르듯 길게 줄지어 서 있는데요. 이들은 매년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당첨자를 가리는 성탄 복권을 사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시민들입니다. 스페인에서 2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이 성탄 복권은 우리 돈으로 3조 원이 넘는 세계 최고 수준의 당첨금 액수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많은 당첨자를 뽑는 복권으로도 유명한데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와 불안 심리를 복권 당첨의 희망으로 달래려는 시민들이 강화된 방역 규제 속에서도 복권 명당 앞으로 줄줄이 몰려 거리 두기를 위한 통제 요원들이 배치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행운의 당첨번호를 뽑는 추첨식이 마드리드 왕립 오페라 극장에서 열렸는데요. 매년 이 행사를 TV 대신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극장 앞으로 수백 명의 입장 대기줄이 이어졌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추첨식 역사상 처음으로 관람객 없이 진행됐고 예년보다 축소된 인원으로 전발된 추첨 담당 학생들과 복권 관계자들은 코로나19 사전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하는 등 엄격한 방역 수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동안 지역 감염이 거의 없었던 태국에서 확진자 1명이 발생해 태국 방역당국이 마을 주민 1,200여 명을 검사했는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려 548명이나 나왔습니다. 태국 정부가 이 마을을 통째로 봉쇄했습니다. 그 현장을 김원장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봉쇄 나흘째입니다. 방콕 인근에서 가장 큰 어시장을 철조망이 둘러쌌습니다. 지난 금요일 한 새우 도매상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다음 날은 이 마을에서 548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부분 미얀마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입니다. 다음 날 마을은 전격 봉쇄됐습니다. 고립된 이들을 위해서 식품과 물이 계속 들어갑니다. 미얀마 이민자 남매, 집에서 잠깐 나온 사이에 봉쇄된 마을에 갇힌 아버지와 떨어졌습니다. วันนี้เขาให้ไปผ่าท้องอ่ะแล้วก็น้องก็พูดภาษาไทยไม่ได้ด้วยแล้วก็โดนตามไปพ่อก็ไม่ได้ไปไหนให้พ่ออยู่รอที่ห้องไหนนี่แหละ 마을에 남겨진 사람들은 사실상
바이러스 감염의 무방비 상태입니다. ผมมองว่าติดเพิ่มแน่ๆเพราะว่าเอาคนเป็นคนไม่เป็นมารวมกันไว้โดยที่ยังไม่ได้แยกเพราะว่าคนเป็นก็อยู่ในนี้คนไม่เป็นก็อยู่ในนี้รวมกัน 봉쇄된 마을 주변으로 10여 곳의 임시검사소가 세워졌습니다. 확진자가 수백 명 나왔다는 소식에 놀란 주민들의 줄이 끝없이 이어집니다. 마을은 봉쇄됐지만 이미 감염이 확산되면서 오늘까지 사흘 동안 확진자가 무려 1,303명이 발생했습니다. 관건은 방콕으로의 확산을 막는 겁니다. 곳곳에 이민자를 차단하는 검문소가 설치됐고 사무사콘주 전체 밤 10시부터 야간 통행 금지도 시작됐습니다. 사무사콘의 우리 교민은 30명 정도입니다. 사무사콘에서 KBS 뉴스 김원자입니다. 네, 코로나19 관련해서 국내 소식 몇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변이 바이러스 관련 대책 논의했다는 키워드입니다. 이 영국에서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리 방역 당국이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2부 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다양한 모델링 기법을 사용해서 현재까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모델에 따라 전파력이 약 57% 증가하거나 평균적으로 70% 정도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권희부 본부장은 방역당국은 코로나19의 또 다른 도전에 대응하면서 국산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백신 접종 계획을 준비하고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서는 아직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입국 제한 조치 필요성 등을 논의해서 오늘 중 추가 대책을 안내한다는 방침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얀센 코로나19 백신 사전 검토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얀센은 우리 정부가 400만 회분 도입 계획을 밝힌 백신인데요. 얀센 측이 코로나19 백신 허가 신청 전 사전 검토를 신청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제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 허가 전담 심사팀인 바이러스 벡터 백신 팀에서 얀센 백신의 독성, 양리 및 품질 자료를 사전 검토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백신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고 허가 신청 이후 심사에 걸리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다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네, 소상공인의 무료 심리 상담한다는 내용인데요. 중소기업중앙회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사업 스트레스 등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무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목돈 마련을 위한 공제제도인 노란우산 가입자가 대상이고요. 한 사람에 2차례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분야는 사업 스트레스, 대인관계, 심리 문제, 가정 문제 등입니다. 신청은 노란우산 복지플러스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노란우산 콜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상담 방법은 대면과 전화, 메신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네, 키워드 하나 더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에도 중견기업 3대 신산업 성장세에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내 중견기업 3대 신산업 분야의 매출과 수출이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따르면 미래차,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올해 3대 신산업 분야에서 발생한 평균 매출액은 1,476억 7천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해서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 수출액은 15.8% 늘어난 580억 원으로 집계됐는데요. 특히 시스템 반도체 부문 중견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해당 기업의 올해 평균 매출액과 수출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5.9%, 22.7% 증가했고요. 수출 기업 비중 또한 84%로 3대 신산업 분야 가운데 가장 컸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 Q&A였습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이 오늘 통지됩니다. 코로나19로 장기간 원격 수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고3과 재수생 간의 학력 격차가 우려되어 왔는데요. 과연 그런 부작용 현실이 될지 어떨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정상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 이 같은 원격 수업을 준비하려면 몇 배는 노력이 더 듭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동영상 자료나 더 예시를 많이 들어서 학생 간 학습 능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도 제기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방법이 바뀌어도 알아서 잘 하는 편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결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 수능에서 이런 학력 격차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대비 특이점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능의 경우 육모, 구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위권이 줄어드는 그런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영역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 비율이 12.66%까지 올랐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등급은 지난해와 비슷했고 3등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상위권과 중위권 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괜찮은 성적대 학생들은 점수를 상승으로 유지를 했는데 중간층 학생들은 오히려 공백 현상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초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국어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4점으로 지난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오늘 일선 학교에서 응시생들에게 배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위험물질을 다루는 대학 실험실에서의 사고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기 대비하기 위해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도 한다는데 막상 사고가 나면 보상은 충분치가 않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고를 당한 학생들에게 이 치료비라든가 나머지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박영민 기자가 그 문제점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대학원생 임모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근육이 구축이 와서 이 구축이 오면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화상 치료를 좀 보류를 하고 그 구축된 치료를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교와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절반만 충당한 상태입니다.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 학교가 의무 가입한 보험이 있지만 최대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학 연구실 발생 사고는 한 해 100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피해자 가운데 70%가 임씨와 같은 이른바 학생 연구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도 없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연구원들과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산재를 받고 한쪽은 산재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학생 연구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이 산재 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연구 환경 없이 우리 과학기술 미래도 없다고 봅니다. 실험실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학원생 노조가 지난달 대학원생 5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국내 3대 석유화학 단지 중 하나인 충남 서산의 대산공단에서 주민들이 6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공단 내 현대오일뱅크에서 날아오는 연기와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고 또 집단으로 암에 걸렸다면서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박연성 기자가 자세한 상황 알아봤습니다. 서산 대산공단 입구에서 인근 마을 주민들이 6개월째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현대오일뱅크에서 날아온 연기와 심한 악취에 시달리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아이고 메스껍고 어지럽고 아주 골치 아프고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이게. 특히 마을 주민들은 잦은 화학사고로 인한 유해물질 노출로 집단 암발병까지 유발됐다고 주장합니다. 주민 200여 명 중 현재 암투병자는 20명 정도. 최근 6명이 폐암으로 숨졌고 직간접 흡연력이 없는 40대 여성도 폐암에 걸렸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게 걸렸을까? 내가 이렇게 살지도 않았는데 너무 황당했죠. 막 울기도 많이 울었죠. 마을 주민들은 현대오일뱅크에서 배출된 유해물질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고 주장합니다. 화곡 1, 2를 기준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위치는 북서쪽 3km 지점,
이 마을에 부는 바람의 45%가량이 현대올뱅크가 있는 북서쪽에서 불어옵니다. 주민들은 회사 측에 건강검진을 요구하고 있지만 현대올뱅크 측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서 또 다른 불씨가, 갈등의 불씨가 될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앞서 주민 집단 암발병이 발생했던 전북 익산의 장전마을은 지난해 환경부 조사 결과 인근 비료 공장이 태운 연초박에서 1급 발암물질이 나온 것으로 확인돼 연관성이 밝혀졌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장애 어린이들을 돌보고 또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건립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이 병원 저 병원 또 전전해야 했던 30만 장애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는 큰 희소식인데요. 조정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살 때 교통사고를 당한 뒤 뇌병변 1급 장애를 앓게 된 13살 김건우 군. 장기 재활 치료가 필요한데 마땅한 공공병원이 없어 10년 넘게 병원을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치료받을 곳이 없어서 서울로 상경을 해야 됐어요. 한 2년 동안 떠돌면서 뇌병변 장애를 안고 태어난 11살 수희와 가족들도 치료를 위해 전국에 안 다닌 재활병원이 없습니다. 대기를 또 여러 군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 잡기도 좀 힘들고. 건우와 수희같이 재활치료가 필요한 아이들은 전국적으로 29만여 명. 이 장애 어린이들에게 교육과 돌봄,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국내 첫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이 대전에 건립됩니다. 오는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서구 관저동 15,000여 제곱미터에 입원 50병상과 외래 20병상 등 70병상 규모로 들어서며 운영은 충남대병원이 맡게 됩니다. 최근 장애인 건강권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공어린이 재활병원 운영비 지원 등의 법적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의 예산 지원이 가능할 전망이어서 운영 적자의 부담도 덜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병원 운영비의 국비 지원 분담률을 확정해서 건우법 국민청원과 무더운 여름 청와대 앞에서 일주일 동안 무릎이 닳도록 1,400를 올렸던 건우 아빠. 아이 데리고 나와서 하는 거 너무 가슴이 아픈데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았고 가족들이 함께했고 시민들이 함께하면서 8년의 기다림 끝에 공공어린이 재활병원이 싹을 틔우며 모든 장애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큰 희망이 됐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지금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충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은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영남 지역도 오전까지는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높다가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오늘은 추위 걱정이 없는데요. 내일 오후에 찬바람이 불어오니까 기온은 점차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대체로 맑겠고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떨어지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일단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 눈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목요일 아침에는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지방에는 5mm 미만으로 비의 양이 적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명 이상 사적 모임이 금지되는 데 이어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서도 5명 이상의 모임 금지를 강력 권고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스키장 운영이 중단되고 해맞이 장소 등 관광 명소들도 폐쇄됩니다. 영국에서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또다시 하루 최다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안 왔다며 추가 경기 부양책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오늘 1심 판결을 내립니다. 검찰은 입시 비리 등 15가지 혐의에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정 교수 측은 표적 수사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의역 발언 등이 논란이 되고 있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늘 열립니다. 변 후보자는 어제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에 단식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지만 정의당은 일방적인 방문이라며 항의했습니다.
네, 성탄절이 끼어 있는 주지만 평화롭고 들뜨고 그런 분위기가 전혀 아니죠.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자꾸 번지면서 사회 전반적으로 긴장감이 팽배해 있고 정부도 강도 높은 방역 조치들, 특히 연말 연시에 맞춘 여러 가지 통제 조치들을 자꾸 내놓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지수 기자, 먼저 정부의 추가 대책들 어제 몇 가지가 나왔는데 그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크리스마스와 새해 두 차례 연휴 동안 이동과 모임이 잦아지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정부가 크리스마스 전날인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연말연시 특별 방역 대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전국의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엔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서울 남산공원과 강릉 정동진 등 해돋이, 해넘이 관광 명소를 폐쇄합니다. 수도권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데 이어 그 외 지역엔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식당에 5인 이상 예약하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50% 이내로 예약을 제한합니다. 50%를 초과하는 부분은 예약 취소 절차와 환불 규정을 안내해 50% 이내로 조정해야 합니다. 전국 영화관은 밤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종교시설의 미사, 예배, 법회 등은 비대면이 원칙입니다. 종교시설 주간의 모임과 식사는 금지됩니다. 정부는 이 대책과 별개로 이번 주 상황을 지켜본 뒤 주말쯤 거리 두기 조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지금 취약 시설들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죠. 네, 지난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대구 동구교회에선 30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제주도의 종교시설 관련해서도 12명이 늘어 누적 확진자는 112명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요양병원에선 공동격리자 추적 검사 중 53명이 늘어 현재까지 107명이 확진됐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종교시설과 요양시설 등을 매개로 확진된 집단 감염은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방역당국은 집단 감염 발생이 많았던 사업장 등에서는 방역 수칙을 더 철저히 지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네, 코로나19 환자 현황 등은 앵커 브리핑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어제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869명. 앞서 닷새 연속 1000명대를 찍고 나서 연 이틀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모임이 워낙 많은 연말 연시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내 발생 사례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300여 명, 경기도가 190여 명 등 수도권에 여전히 제일 많이 집중은 돼 있습니다만 경북도 60명 가까이 나왔고요. 대구도 40명 가까이 나와서 타 지역도 제법 많은 확진자 추세를 보였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이제 7명이 늘어서 280여 명인데요. 위중증 환자들을 위한 중환자 병상은 이제 전국적으로 40여 개, 수도권에는 10개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사망자도 24명 늘어서 누적 700명대에 올라왔습니다. 치명률은 1.4%입니다. 고령에다가 만성질환이 많은 요양병원 또 요양원 등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앞서 잠시 전해드린 대로 성탄절과 연말 연시를 앞두고 내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들이 추가로 강화되는데요. 전국의 스키장이라든가 스케이트장 또 눈썰매장 등 집합이 금지되기 때문에 이용할 수가 없고요. 또 남산공원, 정동진 같은 해돋이 또 해넘이 관광 명소들도 모두 폐쇄됩니다. 특히 그동안 이 방역 사각지대로 지적을 받아온 이른바 파티룸 같은 데도 내일부터는 운영이 금지된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또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출입 시에 반드시 발열 체크를 해야 하고 또 시식이라든가 시음 같은 거 다 금지됩니다. 또 견본품 사용도 금지된다니까 예컨대 화장품 같은 거 현장에서 발라보는 거 이제 다 당분간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늘부터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전국적으로도 식당에 5명 이상이 몰려가는 거는 안 됩니다. 관련 내용 민정희 기자가 다시 한번 자세히 정리해 드립니다.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앞서 수도권에서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죠. 정부는 이에 더해 전국적으로 5명 이상의 모든 종류의 모임을 취소할 것을 강력 권고했습니다. 다만 수도권과 달리 권고이기 때문에 위반 시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식당의 경우는 다릅니다.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5명 이상 함께 이용할 수 없습니다.
위반할 경우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5명 이상의 가족은 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포함 전국 어디든 5인 이상 가족은 함께 식당에 들어갈 수 있는데 단 주민등록상 같은 장소에 살아야 가능합니다. 전국의 모든 식당은 면적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수도권에서 모일 수 없으니 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예컨대 부산에서 서울 사람들이 모임을 할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수도권 주민들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5명 이상 모임을 가질 경우 처벌받게 되고요. 비수도권 주민 역시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을 하면 처벌 대상입니다. 수도권에선 4명이 주로 한 팀이 돼 이용하는 골프장의 경우 3명만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경기 보조원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용은 복잡해 보이지만 취지는 단순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이며 꼭 필요하지 않은 사적 모임을 당분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따질 게 아니라 모임을 취소하는 게 우선일 것 같습니다. 이러한 대책은 수도권은 오늘 0시부터, 나머지 지역은 내일 0시부터 시행돼 내년 1월 3일까지 유지됩니다. KBS 뉴스 민정입니다. 네, 정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통제를 한다고 해도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새로운 형태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SNS 등을 통한 모임, 즉 이 온라인에서 알게 된 사람들끼리 오프라인에서 만나 함께 놀러 가는 경우, 이런 건 당국에서 사실 파악이 어려운 건데 결국 집단 감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강푸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 속초의 한 아파트입니다. 최근 숙박 공유업체를 통해 이곳에 묵었던 7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4개 구에서 연락이 왔대요. 이분들이 동선이 같아가지고 속초시 맞네. 같이 다녔으니까. 이들은 이른바 SNS 오픈 채팅방에서 만난 친목 모임 회원들로 알려졌습니다. 처음으로 1,0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온 지난 12일, 속초로 여행을 함께 왔다 감염된 겁니다. 채팅방 가입자가 150명이 넘지만 내부에선 확진 사실을 숨기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 코로나 감염이 됐다는 사실 자체를 모든 걸 비밀로 하자라고 한 거예요. 그것들을 모두 숨기고 그 방에서 신년에 만나요, 내년에 만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금도 오픈 채팅방에선 다양한 연말 모임을 갖자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월요일은 카페버, 화요일은 액티비티, 내일도 양궁, 오늘부터 지금 계속 있어요. 또 다른 채팅방 송년 모임 사진은 술병과 음식이 즐비합니다. 모인 사람도 어림잡아 8명이 넘습니다. 애견 카페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애견 카페는 상관이 없이 앉을 수가 있더라고요. 음식을 사와서 거기서 술까지 계속 마신 거죠. 모임을 자제하자는 의견은 묵살되기 일쑤입니다. 안 되지 않냐고 했는데 강퇴당했어요. 강요한 거 아닌데 왜 그러냐 하면서.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는 강력한 조치가 시행되지만 이렇게 방역 사각지대를 찾아 암암리에 모이는 일이 계속된다면 그 효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특히 영국은 70%나 전파력이 강한 변이 바이러스가 퍼지면서 하루 신규 확진자도 또다시 최고치가 나왔습니다. 크리스마스 이후에 3차 봉쇄가 내려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유광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영국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최고치를 보였습니다. 영국 정부는 어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6,800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규 사망자는 691명으로 약 한 달 만에 가장 많은 숫자입니다. 이에 따라 영국의 누적 확진자는 211만여 명, 누적 사망자는 6만 8천여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영국에서 이처럼 감염 속도가 빨라지는 건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70%나 강한 변이 바이러스 때문입니다. 영국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감염자가 급속히 늘고 있다며 19일 런던과 주변 남동부 지역에 긴급 봉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영국 보건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통제를 벗어났다고 우려할 정도입니다. And then all those viruses that have reached a certain endpoint in their mutation pathway can then mutate further and further and further in different people.
변이 바이러스가 자국으로 들어올까봐 영국에 대해 차단 조치를 취한 국가는 전 세계 50여 개 나라로 늘었습니다. 특히 변이 바이러스는 어른만큼 어린이들도 쉽게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크리스마스 연휴가 지나면 잉글랜드 지역에 3차 봉쇄 조치를 도입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에서 전면 봉쇄 수준인 4단계 조치는 런던과 잉글랜드 남동부 지역에만 내려져 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유광석입니다. 네, 미국도 우려가 크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상황이 날로 악화되는 중인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최악의 상황이 지나간 게 아니다. 마음가짐부터 달리하자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에 이르는 경기 부양책에 합의했는데 이것도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금채령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이 본격적인 크리스마스 연휴를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은 사실상 대국민 호소와도 같았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날로 악화되고 있지만 아직 최악의 순간은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the truth. And here's the simple truth. Our darkest days in the battle against COVID are ahead of us, not behind us. So we need to prepare ourselves.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되는 만큼 대처하는 마음가짐도 달라야 한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모임과 행사 자제를 우회적으로 호소한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공화민주 양당이 어렵게 합의를 이끌어낸 9천억 달러, 우리 돈 1,000조 원가량의 경기 부양책도 부족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의회가 할 일을 하긴 했지만 내년에 다시 요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이 요구했던 추가 경기 부양안이 2조 달러 이상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번 합의된 액수가 경기 회복에 부족하다는 인식을 나타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파우치 미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백신이 바이러스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려면 모든 사람이 접종해야 한다며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나섰습니다. And I want to encourage everyone who has the opportunity to get vaccinated so that we could have a veil of protection over this country that would end this pandemic. 미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으로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기존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으면 상황이 급격히 더 악화될 것으로 보고 백신 보급과 별도로 추가적인 방역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오늘 국내에서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옵니다. 검찰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15가지 혐의에 대해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는데요. 정 교수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 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재판에 넘겨진 지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혐의는 모두 15개, 크게는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인멸로 분류됩니다. 수사 당시부터 가장 큰 주목을 받았던 건 입시 비리 혐의입니다. 특히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혐의를 두고는 양측이 법정에서 시연까지 펼치며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변수는 총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발견된 동양대 PC의 증거 인정 여부입니다. 변호인은 검찰이 권한이 없는 조교 등으로부터 PC를 위법하게 제출받았다며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사모펀드 의혹과 증거인멸 혐의는 앞서 열린 관련자들 재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정 교수를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와 정 교수 사이 거래를 투자가 아닌 대여로 받고 금융위의 펀드 투자 약정액을 부풀려 보고한 혐의에 대해선 아예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 씨와 정 교수 자산관리인이 증거인멸 관련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정 교수에게 불리한 대목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권력층의 부정부패라며 정 교수에게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는 조국 전 장관을 겨냥한 표적 수사라며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은 자녀 입시 비리 등과 관련해 공범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네, 정치권은 요즘 인사청문회 전국을 맡고 있습니다. 어제 행안부와 복지부 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고 오늘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 순서입니다. 개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 후보자는 대표적인 친문으로 평가받습니다. 야당은 내년 보궐선거에서 중립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정치적 편향적 선거 관리나 공직 사회 관리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또 선거를 관여했을 때 강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용구 법무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게 공직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면서도 경찰이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내사종결한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유보했습니다. 전 후보자는 2015년 처벌을 강화하는 쪽으로 관련법이 개정되는데 관여했습니다. 후보자 입장에서 이미 경찰의 조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이야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선 코로나 백신이 단연 쟁점이었습니다. K방역 홍보하느라 백신 확보에 대해 총력을 다하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부터 흔들리지 말고 안정성 있고 효과성 있는 백신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것이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계약하는 과정에서 그런 비밀 유지 준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청문회를 앞둔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중대재해법 제정을 촉구하는 산재 유가족과 정의당의 단식 농성장을 찾아 사과했지만 항의를 받았습니다. 고 김영균 씨 어머니인 김미숙 씨는 사과를 받아야 할 피해자는 구의역 김군 유족이라고 했고 정의당은 변 후보자의 일방적 방문이었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KBS 뉴스 개현우입니다. 징계 효력을 중단시켜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법원이 어제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윤 총장과 법무부 양쪽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워낙 첨예한 사안이라서 한 번 더 신문을 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조기 복귀 여부를 결정하게 될 집행정지 신문이 어제 오후 열렸습니다.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은 약 2시간 동안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공공복리 인정 여부 등을 놓고 팽팽히 맞섰습니다. 윤 총장 측은 이 사건이 윤 총장 개인이 아닌 국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정권 뜻에 반하는 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검찰총장을 내쫓는다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은 물론 법치주의의 근본까지 훼손된다는 겁니다. 또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반대하고 대통령의 반기를 든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반면 법무부 측은 이번 징계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검찰총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권에 따른 것이라며 행정조직의 안정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 이를 인정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징계 재가에는 소모적인 국론 분열을 막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고 윤 총장에게 역대 어떤 징계 혐의자보다 방어권이 보장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법원의 태도는 신중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근거가 타당한지는 물론 절차적 문제점은 없었는지도 꼼꼼히 따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법무부 측엔 직접 질의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며 내일 한 차례 더 신문기일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가 당초 예상보다 심도 있게 심리를 진행하면서 윤 총장 징계를 둘러싼 법원의 결론은 다음 주 중에 나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재입니다. 부친이 운영하는 회사로부터 막대한 수주를 받아서 수백억 원대의 재산을 일궜다는 의혹과 관련해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겠다며 탈당했습니다. 그러나 증여세 등 관련 의혹들에 대해 속 시원한 해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당 차원 진상 파악에 들어간 지 한나절 만에 전복민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핵심 이유는 3천만 원으로 취재기자를 회유한 아버지의 행위였습니다. 저는 이에 도의적인 책임을 지기 위해 국민의힘의 당적을 내려놓기로 결심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편법 증여와 이해 충돌 등 굵직한 의혹은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의 신고 재산은 914억 원, 이 가운데 859억 원이 동수토건 등 건설회사 2곳의 비상장 주식입니다. 우선 이 건설사들이 아버지가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일감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일감 넘겨받기 의혹, 동수토건의 경우 매출의 절반 이상이 아버지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시공 또는 분양 사업에서 발생했습니다.
아버지 회사에 일감을 수주하면서 동수토건은 10년 만에 연매출 500억 원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전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와 규정에 따랐다고 주장했는데 증여세를 납부했느냐는 질문엔 끝까지 답하지 않았습니다. 전 의원이 2008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시 시의원이던 당시 건설사 임원을 겸직해 제기된 이해충돌 논란. 전 의원은 역시 문제가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전 의원이 앞서 이해충돌 의혹 등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박덕흠 의원을 능가한다고 비판하며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덕흠 의원에 이은 두 번째 면피용 꼬리 자르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침묵으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앞에 사죄하고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전 의원의 탈당 선언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는 공식 입장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 어제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대북 전단 금지법을 의결한 가운데 미 국무부도 첫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이 법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이 지속돼야 한다, 이렇게 우회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요. 영국에 이어서 미국 정부까지 국제사회 우려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 서지영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대북 전단 금지법과 관련한 KBS의 질의에 대해 미 국무부가 보내온 답변은 원론적이고 간결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먼저 글로벌 정책으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보호를 지지한다고 운을 뗐습니다. 이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을 위한 캠페인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해서 인권단체와 다른 국가들과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언급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미 국무부가 내놓은 첫 공식 반응입니다. 미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은 앞서 미 의회에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비판 성명이 잇따른 데 이어 영국 의회의 일부 의원이 우려를 제기한 가운데 나왔습니다. 한국 정부와 법안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대북정보 유입 지속 원칙을 명기한 것이 주목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미 정부가 우회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는 물론 인권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3국에서 전단 살포 금지 부분은 인권단체 등이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던 사안으로 이 법안이 적병지역 주민 안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했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미 하원산하 인권위원회는 다음 달 이 법에 대한 하원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정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둘러싼 파장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일본의 아베 전 총리가 이른바 벚꽃 모임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재임 시절에 주민들을 고급 호텔로 불러 음식값을 대납했다는 의혹이죠. 이와 관련해서 아베가 국회에서 100번 넘게 거짓 답변을 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도쿄에서 박원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역구인 야마구치현에 갔다가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돌아온 아베 전 총리.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를 그제 비공개로 임의 조사했다고 NHK 등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정부 주최로 매년 봄에 열린 벚꽃 행사에 맞춰 지역 주민들을 도쿄 고급 호텔로 초청해 음식값 등을 대납한 혐의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자금 사용 내역을 선관위에 제대로 신고 안 했고 음식값도 보전해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1년여 전부터 제기됐는데 아베 측은 이를 부인해 왔습니다. 事務所側がですね、これに補填をしたという事実も全くないということでございます。 검찰은 아베를 상대로 정치자금 보고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하지 말도록 지시했는지 또 차액 보전 과정에 관여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사를 주관한 비서는 자금 신고를 선관위에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이번 주 중에 약식 기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베가 지금까지 국회에서 했던 답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의원 조사국은 벚꽃 모임 관련 의혹에 대해 아베가 국회에서 최소 118차례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아베 측이 차액도 보전했고 호텔이 발행한 명세서도 있었다는 게 이번 검찰 조사로 드러난 겁니다. 一日も早く国会に出てきて国民に説明をいただきたいと思いますし 아베의 후계자를 자임한 스가 총리지만 전 총리에 대한 여론 악화는 정권의 지지 기반도 흔들 수 있어 스가 총리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지금 충북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 영남 지역도 오전까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다가 오후에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점차 먼지를 밀어내겠습니다. 오늘 추위 걱정은 없겠지만 내일 찬바람이 불면서 기온이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밤부터 수도권과 강원 영서, 제주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목요일인 내일 아침까지 충청과 전북, 경북 지역에도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되고요. 그 밖에 중부와 전북 동부 내륙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오늘 이 지역에는 바람까지 거세게 불면서 강풍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호남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먼지와 안개가 뒤엉켜서 가시거리가 짧습니다. 낮 동안에도 연무나 방무가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조금 높은데요. 서울이 0.6도, 철원 영하 7도 가리키고 있고 대구도 영하 3.3도까지 내려가 있습니다. 한낮에는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기온이 높겠습니다. 서울 8도, 대구 9도, 광주 11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최고 3.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강원도 하면 겨울 레저의 성지와도 같았죠. 스키장도 많고 또 해돋이 명소도 많은데 올해는 대목을 다 놓치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핀셋 방역의 일환으로 스키장과 관광지들 폐쇄를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숙박시설 등에서 예약 취소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박성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 문을 연 스키장. 설원을 내달리는 스키어는 손으로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예년 이맘때에 비해 방문객이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방문객이 적다 보니 전체 슬로프 10군데 가운데 7면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수십 미터의 긴 줄이 늘어서 있던 이 스키장의 리프트는 보시는 것처럼 바로 탑승할 수 있을 정도로 한산한 모습입니다. 연말연시 방역 강화로 모든 스키장이 내일부터 문을 닫습니다. 겨울철 임시직 근로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됐습니다. 스키장 부설 리조트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스키장 경영협회는 영업 중단은 지나치니 납득할 만한 수준의 조치를 다시 내려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일방적인 이런 스키장 영업 중단 대책을 발표됨에 따라서 저희 스키장뿐만 아니라 스키장 주변에 있는 상권까지도 지금 완전히 무너진 그런 상황. 해맞이 명소로 유명한 동해안의 숙박업소들도 타격이 심합니다. 동해안에서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관광객들은 최근까지 예약 문의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정부 방역 대책이 나오자마자 예약 취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자기네가 진짜 방역을 못한 건 생각 못하고 이렇게 계속 소상공만 가지고 이렇게 잡으면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강원 지역은 방역을 위해 연말연시 대목을 포기하는 만큼 정부가 영업 중단에 따른 손실에는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네, 수능 성적이 오늘 통보된다고 합니다. 올해는 고3 학생들이 거의 원격 수업 중심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재수생들과의 학력 격차가 좀 벌어질 거라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관심입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정상이란 무엇일까? 학생들이 없는 텅 빈 교실. 이 같은 원격 수업을 준비하려면 몇 배는 노력이 더 듭니다. 아이들이 지루해하고 잘 집중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동영상 자료나 더 예시를 많이 들어서. 학생 간 학습 능력에 따른 학력 격차 문제도 제기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방법이 바뀌어도 알아서 잘 하는 편인데 중하위권 학생들이 이 부분에서 결손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올 수능에서 이런 학력 격차가 생길 거라는 우려가 제기됐었습니다. 어제 수능 채점 결과를 발표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지난해 대비 특이점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수능의 경우 육모, 구모에서와 마찬가지로 중위권이 줄어드는 그런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어 영역의 경우 최상위권인 1등급 학생 비율이 12.66%까지 올랐습니다.
절대평가 도입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2등급은 지난해와 비슷했고 3등급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난이도가 쉬웠던 탓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상위권과 중위권 간 격차가 발생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괜찮은 성적대 학생들은 점수를 상승으로 유지를 했는데 중간층 학생들은 오히려 공백 현상이 벌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초 평이하게 출제됐다는 국어 영역은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험 난이도를 나타내는 표준 점수 최고점이 144점으로 지난 2005년 이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이번 수능 시험의 만점자는 재학생 3명, 졸업생 3명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 성적표는 오늘 일선 학교에서 응시생들에게 배부됩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대학 실험실들 늘 사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학들은 의무적으로 보험 가입을 하는데요. 학생연구원의 경우에는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서 피해에 비해서 보상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1년 전 경북대 실험실 사고로 다친 학생의 이야기를 박영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지난해 12월 경북대학교 화학실험실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대학원생 임모 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지금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복원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그 와중에 이제 근육이 구축이 와서 이 구축이 오면 못 움직이니까 일단은 화상 치료를 좀 보류를 하고 그 구축된 치료를 지금까지 들어간 치료비가 모두 10억 원에 달하는데 학교와 교수 등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절반만 충당한 상태입니다.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 학교가 의무 가입한 보험이 있지만 최대 보상 한도는 5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대학 연구실 발생 사고는 한 해 100건 정도입니다. 최근 5년간 사고 피해자 가운데 70%가 임씨와 같은 이른바 학생연구원이었습니다. 근로계약도 없어 제대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학교에 있는 연구원들과 학교에 있는 대학원생들과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이제 산재를 받고 한쪽은 산재를 받지 못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학생연구원도 산업재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실습 나가는 고등학생들도 이 산재 보험이 되어 있는데 이게 참 공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안전한 연구 환경 없이 우리 과학기술 미래도 없다고 봅니다. 실험실을 이용하는 대학생과 대학원생들은 대략 10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대학원생 노조가 지난달 대학원생 58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89%가 산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어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 19대가 진입했습니다. 영공을 침범한 건 아닙니다만 두 나라 군용기가 동시에 카디즈에 들어온 건 이례적인 일입니다. 외교부는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빈나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어제 한국 방공식별구역 카디즈에 진입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오전 8시를 조금 넘겨 중국 군용기 넉 대가 순차적으로 이어도 서쪽에서 진입했고 이 가운데 2대가 울릉도 동쪽 일대를 지나 빠져나갔습니다. A-50 조기경보 통제기와 폭격기 계열 러시아 군용기 15대도 차례로 북쪽에서 들어와 2대는 독도 동쪽에서 우리 방공식별구역의 이탈과 진입을 반복했습니다. 상황은 7시간여 만인 오후 3시 20분쯤 종료됐습니다. 우리 공군은 두 나라 군용기가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하기 전부터 전투기를 투입해 우발 상황에 대비했습니다. 방공식별구역은 영공 침범을 막고 대응하기 위해 정하는 임의의 선으로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두 나라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의 방공식별구역 진입은 종종 있었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진입한 사례는 17개월 만으로 극히 이례적입니다. 합참은 두 나라의 연합훈련으로 일단 판단했는데 미국 행정부 교체 시기에 맞춘 움직임이라는 해석들이 나옵니다. 그 공백을 틈타서 미국에 대한 견제 행보를 보인 것이다. 더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할 텐데 견제에 그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판단이 드네요. 중국 측은 우리 측 질의를 받고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응답했다고 합참은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두 나라의 유감의 뜻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주문했습니다.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국민의 품으로 돌아온 용산공원이 더 넓어집니다.
미군 기지 등이 추가 개방되면서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공간이 온전히 복원될 전망인데요. 공원의 새 이름은 온라인 국민투표로 결정됩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여름 시민들에게 개방된 미군 장교 숙소입니다. LH가 미군 장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운영해오다 정부가 소유권을 되찾았습니다. 이후 역사 문화 공간으로 조성돼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방문했습니다. 1904년 일본군 주둔한 이래 116년 만이라고 용산공원에 실체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이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미 장교 숙소 중 공개되지 않은 13개 동은 내년 하반기에 새롭게 개방됩니다. 시민들이 산책을 할 수 있는 휴양 공간이나 캠핑 공간, 문화예술 창작 공간 등으로 꾸며집니다. 최근 반환된 미군 기지 내 스포츠 경기장도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10만 제곱미터에 가까운 옛 방위사업청 터가 편입되면서 용산공원 전체 면적은 300만 제곱미터로 늘었습니다. 남산부터 한강까지 이어지는 녹지 공간이 온전하게 복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롭게 조성되는 공원의 이름은 시민들이 제안한 이름 가운데 온라인 투표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용산공원과 용산국가공원, 용산늘품공원, 용산미르메공원, 용산열린공원이 최종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공원 명칭이 확정 선포됩니다. 위원회는 내년 300명 규모의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공원 조성 계획에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영종도와 육지를 연결하는 세 번째 연륙교가 마침내 어제 착공했습니다. 지하 경인고속도로와 연결되면 여의도에서 30분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보도에 박재우 기자입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연결하는 제3연륙교가 마침내 첫 삽을 떴습니다. 사업을 추진한 지 14년 만입니다. 인천 영종과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이 다리는 길이 4.7km, 왕복 6차로로 2025년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고속도로인 영종과 인천대교와는 달리 일반 도로로 건설해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전망대와 야간 경관을 통해 300만 시민과 온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소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최소 1,900억 원이 넘는 인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모두 인천시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이 다리가 2028년에 경인고속도로 지하도로와 바로 연결되면 인천국제공항까지 여의도에서 30분, 강남에서는 45분이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신월 IC부터 바로 요 앞에 있는 남청라 IC까지 이것을 지하고속도로를 해야 되는데 또 번호판을 자동으로 인식해 통행료를 결제하는 시스템을 도입해 요금소로 인한 정체가 없고 건설비를 부담한 영종과 청라 주민들은 무료입니다. 인천대교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되고 또 통행료 부담도 있었고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제3연륙교 건설로 인천 영종과 청라, 루원시티, 여의도를 잇는 금융상업 클러스터가 형성될 예정입니다. 또 공항 경제권도 활성화되면서 동부가 중심 도시로서 인천의 위상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 전북경찰이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당시 전투경찰대대를 기리는 이름비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한 중대가 고창의 한 마을에서 민간인 집단 학살을 벌인 사실이 확인됐지만 이 내용은 빠져 있어 유족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조선우 기자입니다. 전북경찰이 전북 동부보훈지청으로부터 8,800만 원을 받아 만든 이름비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전북경찰 제18 전투경찰대대의 활약상과 작전에 참여한 경찰관들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대원들을 기리기 위해 이름비를 세웠지만 이 경찰대대의 또 다른 이력이 논란이 됐습니다. 행정안전부 과거사 관련 업무지원단의 기록을 보면 지난 1951년 5월 제18대대 제3중대가 고창군 무장면 원림마을 주민 89명을 집단 총살했다고 써 있습니다. 중대 지휘관이 사적 원한을 갚기 위해 벌인 일인데
경찰 영웅으로 불리는 대대장 차이력이 이를 보고받은 뒤 제가했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경찰이 공권력을 동원해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결론이 난 고창 원림 집단 희생 사건. 하지만 이 내용은 이른비에 빠져 있었고 경찰과 보훈지청 양측 모두 관련 사실을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고창 원림 사건이라고 혹시 아세요?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희는 그 공적을 가지고 경비를 세운 거지. 이 사건으로 아버지를 떠나보낸 황용섭 씨는 이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인정이 될 수가 없죠. 인정이 될 만한 짓을 했어야 하지. 어떠한 건으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가, 그것은 나 인정을 금지초문이고. 경찰과 보훈지청의 무지 속에 유족들의 상처는 더 깊게 패이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이달 초 정부는 2030년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향을 국제사회에 공식 표명했습니다. 엑스포 유치를 향한 부산 시민들의 열기를 국민적 응원으로 이끌어내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김기혜 기자입니다. 올림픽 월드컵과 더불어 세계 3대 국제 행사로 불리는 종합박람회 월드엑스포. 우리나라에선 부산이 처음으로 2030년 월드엑스포 유치에 나섰습니다. 정부는 지난 1일 엑스포를 관장하는 국제기구인 국제박람회기구 BIE 총회에서 2030 부산 월드엑스포 유치 의사를 공식화했습니다. 이후 첫 행사로 열린 국제 컨퍼런스에선 그동안 정보 축적과 네트워크 형성으로 준비 운동을 마쳤다면 이제는 실전 전략을 세울 때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박람회 개최 후보 도시로서의 매력도와 포용성, 박람회 주제가 지닌 의미와 적합성 등을 잘 설명해 나갈 수 있는 주자들을 예비해 두어야 합니다. 부산 월드엑스포가 유치되면 부산 북항 일원 300만 제곱미터에서 2030년 6개월 동안 진행됩니다. 대전과 여수에서 이미 치른 인정 엑스포보다 기간은 2배 길고 참가국들도 자비로 국가관을 건설해 수익도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산시는 가덕 신공항 건설 추진으로 약점으로 꼽혔던 국제 항공노선 문제까지 극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부산의 미래를 바꾸어 나갈 획기적인 혁신 동력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부산이 유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러시아 모스크바도 공식 유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앞으로 두세 개 국가가 더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내년 5월쯤 국제박람회 기구에 세계 박람회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오는 2023년 실사를 받습니다. KBS 뉴스 김계입니다. 중고 물품을 서로 바꿔 쓸 수 있는 이른바 공유경제 공간이 전북교육청에 첫 손을 보였습니다. 이 공간은 한 고등학교 동아리 학생들의 제안을 교육당국의 실제 정책으로 반영하면서 탄생했습니다. 오중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중고 물품을 서로 나눠 쓸 수 있는 공간이 문을 열었습니다. 학용품부터 장난감, 옷과 가방, 구두에 악기까지 학생과 교사들이 기부한 물건들은 새 것과 다름없습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필요 없는 물품을 놓고 다른 물품으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 공간은 한 고등학교 동아리가 제출한 환경실천 아이디어로 출발했습니다. 물건을 버리는 일이 많아요. 그것들을 학생끼리 필요한 사람이 나누게 되면은 버려지지도 않을 거고 또 원하는 사람들은 새 옷이 생기는 거니까 좋고 이런 점에서 신작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간 학생들은 헌옷을 기부받아 세탁한 뒤 마름질에 다시 판매하는 등 학내 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못 입거나 좀 더럽거나 그런 옷은 저희가 리폼을 배워가지고 리폼을 해서 다시 옷을 파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자원을 순환하는 공유경제 공간은 앞으로 각 시군 교육청과 일선 학교에도 확대 운영될 전망입니다. 환경에 도움되는 것은 더하고 환경을 훼손시키는 것은 빼서 지구를 살리자라고 하는 의미로 환경 더하기 공간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학생들 아이디어로 탄생한 친환경 재활용 나눔 공간.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배우는 일석이조의 교육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서울경찰청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심부에서는 제한속도 50km,
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를 준수하는 안전속도 5030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부탁드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상계교 사이 추돌 사고로 1차로 통제되고 있어 영향받아 월계 1교까지 지나기 어렵습니다. 반포대교 북단부터 녹사평역까지는 한강중교 교차로와 용산구청 앞에서 간간히 서행되고 있으며 다시 녹사평에서 삼각지 지나 숙대 입구 방향으로는 전쟁기념관 부근 통행량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서울흥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구산역 사거리 신호대기 행렬 길어지고 있으나 평소보다는 수월하고 이어지는 역촌역 부근은 일찍부터 시작된 정체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내부순환로 성산 방향 홍제램프 합류 구간 힘겨운 모습이지만 이어지는 연희램프까지 평소보다는 소통 괜찮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여의도 부근 지나기 어렵습니다. 이어서 교통통제 및 혼잡 예상 정보입니다.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부근 노후 차량 운행 제한 무인 단속기 점검으로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6시까지 부분 통제될 예정이며 국회 주변에서는 오늘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소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교통정보였습니다. 경쟁률 약 80대 1. 굉장하죠? 400대 1도 있었네요. 이런 극강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했는데 1년째 입사 대기 중이랍니다. 무기한 대기인 경우도 있고요. 일부 항공사의 신입 합격자들 얘기입니다. 이러니 내년 채용은 한마디로 절벽일 거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투자는 말할 것 없고요. 문제는 이게 항공사만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경고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기업 10곳 중 6은 내년에 채용과 투자를 줄이겠다고 답했습니다. 너무나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이랍니다. 불확실성 때문에 내년도 경영 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한 기업이 약 40%나 될 정도입니다. 수립한 곳도 절반 가까이가 긴축 경영입니다. 결국 인력 운용 합리화, 즉 채용 줄이기나 투자 축소부터 고려한다는 얘기죠. 투자 축소는 또다시 일자리를 줄이니 채용엔 2차 충격입니다. 한국은행은 더 나아가 이른바 고용 없는 회복 경고까지 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기가 외견상 회복돼도 정작 그 열매인 전반적인 고용 회복은 즉각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투자와 채용, 나아가 고용 있는 회복의 주역은 기업이죠. 기업은 이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고요. 최근 기업들은 경제 3법에 대한 보완을 읍소 중입니다. 당장 3개월 후면 주총 시즌인데 적대적 투기 세력이 합법적으로 감사위원으로 선출돼 기업 기밀을 빼갈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물론 지나친 비약이라는 반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입법의 틈새 여부를 다시 꼼꼼히 살펴서 대안을 모색하는 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총리는 하위 법령 마련 과정 등에서 관계 부처가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투자와 채용, 고용 있는 회복을 어떻게든 이루게 하는 일, 국민에겐 핵심 이익입니다. 뉴스 해설이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공기가 탁합니다. 오늘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 예상되고요.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먼지를 점차 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아침 추위 걱정은 없지만 내일 오후부터는 찬바람이 불어오면서 기온은 떨어지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4도로 다소 춥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곳곳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중부지방과 전북 동부 내륙 지역,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제주도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동쪽 지역은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바람까지 거세게 불기 때문에 화재 예방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